아저씨, 제 동생 장례 좀 치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어른이 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빗물로 흥건한 좁은 골목에서 들려온 가뭅은 목소리에 박도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9살 남짓된 소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3살배기 남동생을 품에 안은 채 절망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박도연은 순간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청담동의 요정미가에서 걸어 나오는 박도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임원들과의 회식 자리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검은색 수입 슈트에 깃을 세우고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곧장 주차장으로 갔겠지만 오늘따라 왠지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구두 밑창이 젖은 바닥을 때리며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죠. 거리를 걷다 보니 귓가에 아내 서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도현 씨, 오늘 회식은 잘 끝났어? 예전에는 집에 돌아가면 의뢰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곤 했었죠. 7살배기 지아가 아빠 술 냄새 하며 달려와 품에 안기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정한 목소리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목을 감싸던 온기도 전부 추억 속에 박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2년 전 그 사건 이후 박도연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태성그룹의 건실한 CEO였으나 속은 텅 비어버린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죠. 그는 대로변을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심결에 발길이 닿는 대로 향한 곳이었습니다. 골목은 비좁고 어둑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양옆으로는 허름한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대부분 셔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박도연은 별다른 목적지 없이 그저 걷고만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작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박도연은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도시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엔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도연은 조심스레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골목 깊은 곳,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구석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박도연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죠.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3살배기 남자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입은 옷은 품이 너무 커서 마치 어른 옷을 걸친 것 같았습니다. 색이 너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었죠. 남자아이는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역시 낡고 지저분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 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때가 꼬질꼬질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소녀의 품에 안긴 남자아이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소녀는 남자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차가운 인형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우야, 춥지. 누나가 따뜻하게 해줄게. 여자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박도연은 가까이 다가가 남자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하게 축 늘어진 모습이었어요.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 장례 좀 치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어른이 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녀가 고개를 들어 박도연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게 식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아이의 눈동자엔 절망과 체념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 또한 서려 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시우가 어제부터 통 먹질 못하더니 오늘 아침부턴 눈도 뜨지 않아요. 몸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할인이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아졌습니다. 울음을 꾹 참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박도연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작 9살 난 아이가 죽은 것으로 짐작되는 동생의 장례를 부탁하다니요. 더욱이 이 싸늘한 골목 어귀에서 박도연의 손끝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거세게 쿵쾅거리고 있었죠. 찰나의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차디찬 병실 침대 위에서 아내와 딸을 떠나보내며 느꼈던 그 비참한 절망감이 그대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기적처럼 이 아이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도연은 조심스레 무릎을 굽혀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만, 내가 좀 볼게. 그는 떨리는 손길로 시우의 목덜미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피부 밑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처음 닿았을 때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죠. 박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허나 조금 더 집중하자 지극히 희미한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어. 이 아이, 숨이 붙어 있어. 박도연이 외쳤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터져 나온 외침이었죠. 할인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시우가 살아있나요? 할인이의 목소리에 비로소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허나 동시에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허나 지금 무척 위독한 상태야.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야 해. 박도현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번호를 입력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119죠. 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기 서초구 청담동 골목길인데 신속히 출동해 주세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허나 구급차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만 같았습니다. 시우의 상태가 위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믿고 따라와. 내 차로 이동하자. 박도연은 시우를 조심스레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깃털마냥 가벼웠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뼈만 남은 듯했죠. 박도연은 할인이의 손을 이끌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주차해 둔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문을 열어 할인이를 뒷좌석에 태운 뒤 시우를 할인이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알겠니?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우를 꽉 붙들고 있었죠. 박도연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과속하며 도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장 인접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는 15분 거리였으나 박도연에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출 때마다 뒷좌석을 힐끔거렸습니다. 할인이는 시우의 이마를 쓸어주며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었죠. 시우야, 조금만 참아.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할인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병원에 당도하자마자 박도연은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다. 어서 도와주세요.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시우를 처치실로 옮기는 사이 박도연과 할인이는 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의자에 앉아 조그만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런 할인이를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쩌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걸까요? 허나 지금 당장은 그런 의문보다 시우의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속으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허망하게 꺼지는 일은 없기를.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박도연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박도연 옆 의자에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응급실 문만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었죠. 할인아, 배고프지 않니? 박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으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도연은 자판기에서 우유와 샌드위치를 뽑아왔습니다. 할인이 앞에 놓아주자 아이는 머뭇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지. 시우가 깨어나면 누나가 기운이 있어야 돌봐줄 수 있잖아. 할인이가 샌드위치를 조금씩 베어 무는 모습을 보자 박도연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박도연의 삶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 입구에서부터 딸 지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아빠 오셨다. 지아는 언제나 박도연을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고사리 같은 팔로 목을 감싸며 아빠 냄새 나네. 그래도 좋아. 라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 서윤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지아가 아빠 기다린다고 현관 앞에서 30분이나 서성였어요. 그 시절 집안은 참으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지아의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서윤이는 늘 박도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세 식구는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지아와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종일토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지아는 아빠 손을 꼭 쥐고 걸으며 묻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 식구는 언제까지나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생토록 함께 할 거야. 박도연은 그 맹세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이라 여겼죠. 밤마다 지아를 재우려 그림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박도연의 품속에서 잠이 들었고 서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2년 전 6월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지아가 박도연을 흔들어 깨우며 외쳤어요. 아빠, 오늘 제주도 가는 날이야. 가족을 위해 몇 달을 공들여 준비한 제주도 3박 4일 일정이었죠. 지아는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떠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아빠, 제주도엔 진짜 말이 많아? 그럼 정말 많단다. 지아가 직접 보게 될 거야. 서유는 뒷자리에서 지아를 어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이 그들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공항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박도연은 아직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아가 뒷좌석에서 졸리다며 보채기 시작했죠. 아빠 언제 도착해? 나 너무 졸려. 박도연은 백미러로 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순간의 방심, 시선을 돌린 그 짧은 틈.
박도연은 그 기억을 다시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으니까요. 사고 후 박도현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중상을 입고도 기적처럼 목숨은 부지했죠. 하지만 서윤과 지아는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박도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돌아갈 가정도 기다려줄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적막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현관을 열어도 아빠라며 달려오는 지아도 부엌에서 반겨주던 서윤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덩그러니 빈집만 남았을 뿐이죠. 그 후 2년 동안 박도현은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에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해 잠만 자는 무미건조한 생활이었죠. 용산구의 대저택에는 관리인 김 팀장, 가사 도우미 박 여사, 정원사 이씨, 요리사 최 이모가 상주했지만 박도연은 그들과도 용건만 간단히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안 하십니까? 박 여사가 물어도 됐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집안 구석구석엔 여전히 지아의 장난감과 서윤의 화장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그 방들을 애써 피해 다녔습니다. 한편 할인이도 비슷한 아픔을 지닌 채 살아왔습니다. 2년 전 부모님을 여의고 할인이와 시우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죠. 은하수 보육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고작 7살이었지만 1살 터울인 동생 시우를 건사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할인이는 시우 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누나, 같이 놀자. 아이들이 불러도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우 봐야 해. 미안. 보육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정했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늘 일손이 부족했으니까요. 특히 시우는 잔병 치레가 잦았습니다. 날 때부터 허약했던 시우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며칠씩 고열에 시달리곤 했어요. 밤에 시우가 보채면 할인이는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시우야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 할인이는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시우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기가 울면 시우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간혹 다른 아이들이 입양 가는 걸 보며 할인이도 속으로 바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엄마 아빠가 생길까.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우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끓는 날이 잦아졌고 밥도 통 먹질 못했죠. 할인이는 선생님들에게 매달렸지만 원생이 많아 시우만 특별 대우할 순 없었습니다. 할인아, 시우는 원래 몸이 약하잖니.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할인이 눈엔 시우가 피골이 상접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할인이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보육원을 탈출하기로 한 것이죠. 새벽 4시 할인이는 잠든 시우를 조용히 안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깰세라 숨죽여 발걸음을 옮겼죠.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걸었죠. 시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길거리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먹을 걸 구하기도 힘들었고 몸 니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편의점 폐기 음식을 얻거나 교회 무료 급식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병세는 깊어만 갔어요. 며칠 전부터는 곡기를 끈다시피 했고 어제부턴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할인이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시우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보육원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시우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할인이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자기 탓에 시우가 죽게 된 것만 같았거든요. 골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박도연은 할인이를 응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유를 넘기는 아이의 자태가 어릴 적 지아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아저씨, 할인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시우가 정말 무사할까요? 제가 잘못 돌봐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박도연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고작 9살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아, 네 탓이 아니란다. 넌 시우를 최선을 다해 돌봤어. 박도연은 난생 처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 찰나 박도연은 2년 만에 타인을 염려하는 감정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본인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가 이 조그만 아이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할인이 역시 어른에게서 따스한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하수 보육원에서도 차가운 길거리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진정성 있는 위로였습니다. 서로 다른 아픔을 지닌 두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독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도연과 할인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연 시우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세 사람의 앞날을 어떻게 뒤흔들까요? 의사의 얼굴에서 그 해답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젊은 의사의 안색은 다행히 어둡지 않았습니다. 박도연과 할인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첫마디를 듣자마자 할인이의 눈가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박도연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가 심해요. 며칠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죠? 그 물음에 박도연과 할인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최윤희입니다. 최 복지사는 박도연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만 이 아이들과는 무슨 사이시죠? 박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적당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길가에서요. 최 복지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다분히 의심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최 복지사는 할인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췄습니다. 이름이 할인이지 이 아저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니? 할인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시우가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안 계세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 복지사는 파일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할인, 이시우. 아, 여기 있군요. 은하수 보육원에서 일주일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네요. 박도연은 처음 접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을 탈출한 것이었구나. 그럼 아이들을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박도연의 물음에 최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우 군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우선 치료부터 받게 해야겠죠. 그때 할인이가 다급하게 박도연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다시 보육원 안 가면 안 돼요. 거긴 시우가 아파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할인이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하자 박도연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2년 전 지아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망울과 판박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아이들을 맡으면 안 되겠습니까? 최 복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 아이들 제가 임시로 보호하겠습니다. 박도연 스스로도 놀랄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동 임시보호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과 심사 절차가. 저는 태성그룹 CEO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차고 넘치고 집도 충분히 넓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할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도연의 단호한 태도에 최 복지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이는 박도연을 올려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거두어 주겠다는 걸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실존하는 걸까? 한편으론 겁이 났다. 나중에라도 생각이 달라져 우리를 내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저씨, 진심이세요? 할인이의 떨리는 물음에 박도연은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그럼 진심이고 말고 시우가 완쾌될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너희만 좋다면 같이 살자꾸나. 박도연 역시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순 없었다. 허나 이 아이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김복지사는 잠시 고심하더니 입을 뗐다. 우선 시우군의 치료가 급선무니 임시로 일주일간 허락하겠습니다. 그 사이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죠. 정식 절차라니요? 네. 가정환경 조사부터 신원조회, 면접까지 꽤 까다롭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할인이의 얼굴에 비로소 밝은 기색이 감돌았다. 2년 만에 마주하는 진정한 미소였다. 일주일이 흐르자 시우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아직 완쾌된 건 아니었으나 의식을 되찾고 미움을 조금씩 넘기기 시작했다. 누나, 시우가 처음으로 명료한 목소리를 내자 할인이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시우야,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 박도연도 병실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찡해왔다. 마치 지아와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의사는 퇴원을 승인했으나 단서가 붙었다. 자택에서도 꾸준히 투약해야 하며 영양가 높은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의 검진은 필수입니다. 박도연의 검은색 세단이 용산구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진입했다. 드넓은 정원을 품은 2층 양옥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인이와 시우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진짜 크다. 할인이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보육원보다도 훨씬 거대한 저택이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관리인 김 팀장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50대 중반의 김 팀장은 박도연을 보더니 뒤따르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놀란 기색을 보였다. 사장님,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될 할인이하고 시우야. 잘 부탁하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사 도우미 박이모가 청소를 하던 손을 멈췄다. 60세의 박이모는 이 저택에서 10년째 근속 중이었으나 이런 일은 금시초문이었다. 어머 사장님, 아이들이. 박이모, 할인이하고 시우방 좀 마련해 주세요. 깨끗하고 아늑한 방으로요. 박이모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움직였다. 네, 알겠습니다. 헌데 며칠이나 머무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꽤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박도연의 대답에 박이모는 더욱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할인이와 시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높은 층고, 거대한 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게 별세상 같았다. 여기 어디야? 시우가 할인이에게 속삭였다. 할인이도 확신이 서지 않아 박도연을 쳐다보았다. 그래,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란다. 편하게 생각하렴. 박도연은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널찍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창 너머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와, 나무다. 시우가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사 아저씨가 조경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허나 할인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라 도리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저씨, 저희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은가요? 패 끼치는 건 아니에요. 박도연은 할인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할인아, 패 끼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너희가 있어서 이 집이 더 훈훈해진 것 같구나. 그 말은 진심이었다. 2년 동안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며 박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요리사 최모가 상을 차렸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음식이 올라왔다.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최모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인이와 시우는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들거라. 시우는 아직 편찮으니 특히 많이 먹어야 해. 시우는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밥을 떠먹었다. 할인이는 시우가 잘 먹는지 계속 살피면서 자신도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다. 그날 밤 할인이와 시우는 난생 처음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부드러운 이불과 폭신한 베개 덕에 두 아이는 금세 타맞떨어졌다. 박도연은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미소를 지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보니 가슴 한편이 훈훈해졌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 생기가 감돌았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김 팀장, 박 이모, 정원사 아저씨, 최모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다. 참 착한 아이들이네요. 박모가 박도연에게 말했다. 네, 정말 착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도연은 직원들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3명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는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3주가 흘렀다. 용산구 대저택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가 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시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시우는 정원을 누비며 나비를 쫓아다녔죠. 나비야, 노란색 조심해. 시우야, 넘어지면 안 돼. 할인이는 시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제 근심 대신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박도연은 서재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만에 비로소 집이 사람 사는 곳 같았죠.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윤희 복지사가 언급했던 임시보호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대표님, 복지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서재로 들어와 알렸습니다. 박도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입니다. 아내, 최윤희입니다. 임시보호 기간이 이번 주에 종료되는데요. 정식 입양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진행해야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뭡니까? 최 복지사는 필요한 목록을 읊어주었습니다. 신원조회서,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었죠. 아이들의 과거 기록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친부모님의 상황이나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요. 박도연은 지체 없이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을 동원해 필요한 문서를 하나씩 갖춰 나갔죠. 하지만 아이들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부모님 사망 당시의 자료, 그리고 사고 관련 문서들까지. 대표님, 아이들 부모님 관련 서류는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사건이라서요.
법무팀 직원의 보고에 박도연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늦어져도 좋으니 정확하게 준비해줘. 그는 완벽을 기하고 싶었습니다. 할인이와 시우를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뒤 법무팀에서 두툼한 파일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아이들 관련 서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박도연은 서재에 앉아 파일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와 시우의 출생신고서, 부모님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고 경위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저 통과 의례적인 서류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사고 발생 날짜를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2022년 6월 15일 박도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짜가 너무나도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박도연은 다급하게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2년 전 자신의 사고 관련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고속도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장소까지도. 박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안 돼. 설마. 박도연은 다시금 아이들 부모님의 사고 기록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35세, 윤혜주 32세, 부부. 이직을 위해 이동하던 중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로 사망. 당시 차량에는 딸 강아린 7세, 아들 강시우 1세 동승하고 있었으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됨. 박도연은 계속해서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원인, 마주 오던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 화물차와의 충돌, 그로 인한 연쇄 추돌. 순간 박도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간, 장소, 사고 경위까지. 박도연이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했고 그 여파로 뒤따르던 할인인의 가족의 차가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3주간 정성껏 돌본 아이들이 바로 자신 때문에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인이의 해맑은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우가 아저씨 하고 부르며 품에 안기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를 죽였다고? 박도연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박도연은 자신의 과실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가정까지 파탄낸 것이었으니까요. 두 아이를 고아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박도연은 서류를 다시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적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때 창밖에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우야, 아저씨한테 꽃 따다 드리자. 응, 아저씨 좋아.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박도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할인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눈빛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우가 자신을 아저씨라 부르며 안겨오던 그 따스한 온기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흉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운단 말인가. 박도연은 깊은 절망 속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지난 3주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하린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을 때에 희열, 시우가 건강을 되찾아 뛰어놀 때 느낀 안도감.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제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죠. 다른 보호자도 없는 데다 보육원으로 돌아가길 원치도 않았습니다. 대체 어쩌면 좋지. 박도연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를 모르실 거야, 시우야. 그래도 아저씨는 좋은 분이셔. 우리를 친가족처럼 아껴주시잖아. 응, 난 아저씨가 좋아. 시우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에 박도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박도연은 책상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할까? 그랬다간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어쩌고, 아니면 시침이 떼고 계속 보살펴줘야 하나? 하지만 그건 기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나 있는 걸까? 박도연은 자신이 여태껏 느꼈던 감정들조차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저희 왔어요. 하린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저씨, 시우도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박도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서재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도연은 황급히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하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시우도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꽃 선물이에요. 시우는 고사리 같은 손에 쥐고 있던 들꽃 몇 송이를 박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박도연은 차마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슬쩍 돌린 채 대답했죠. 고맙다.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하린이는 박도연의 낌새가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 순간 박도연은 절감했습니다. 이 진실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당장 털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잔혹한 진실을 아는 어른과 아무것도 모른 채 꽃을 건네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사실을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침묵해야 할까요? 허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변해버리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하린이의 염려 섞인 물음에 박도연은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야. 시우는 들꽃을 박도연의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두었습니다. 아저씨, 꽃 보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순진무구한 시우의 말에 박도연의 가슴은 더욱 미어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시우야. 참 예쁜 꽃이구나. 박도연은 떨리는 손길로 꽃잎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한 채 같은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를 죽게 만들었다. 바로 내가. 자꾸만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아가 뒷좌석에서 아빠, 언제 도착해요? 하며 보채던 목소리. 그 순간 룸미러를 통해 마주한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찰나의 방심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윤과 지아뿐만 아니라 할인이와 시우의 부모님까지 4명이나, 나 때문에 무려 4명이나. 박도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도연은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할인이와 시우는 평소처럼 제잘거렸지만 박도연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아저씨, 오늘 시우 병원 검진 가는 날이에요. 할인이가 말했지만 박도연은 멍하니 있다가 한 박자 늦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맞다. 병원. 아저씨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어제부터 너무 이상하세요. 할인이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박도현을 응시했습니다. 괜찮아. 일이 좀 꼬여서 그래.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박도연의 목소리 톤은 평소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우는 박도연 옆자리에 앉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아저씨, 저 많이 좋아졌죠? 그럼 시우가 이제 아주 튼튼해졌잖아. 아저씨 고마워요. 시우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박도연의 가슴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죽였는데, 내가 너희 가족을 파탄냈는데. 박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시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네요. 아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건 전적으로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의사의 말에 할인이는 박도연을 바라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저씨 진짜 좋은 분이세요. 의사도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 것 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 말이야. 칭찬은 박도연에게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이튿날 회사에 나갔지만 박도연은 업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어디 편찮으세요? 하루 종일 넋을 놓고 계셔서요. 차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아, 미안해. 피로가 좀 쌓였나 봐. 컨디션이 별로면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 그러나 귀가 아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날 밤 박도연은 늦은 시각에 귀가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꿈나라에 가 있었죠. 박 이모가 전했습니다. 애들이 대표님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어요. 할인이가 계속 아저씨는 언제 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군요. 고생하셨어요. 박도연은 서재로 향해 다시금 그 서류들을 펼쳐들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죠. 허나 몇 번을 확인해도 내용은 변함없었습니다. 일시, 장소, 사고, 경위까지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들이란 말인가. 박도연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운명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죠. 본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타인의 가정마저 무너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애들을 봐. 어떡하지? 박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지난 2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방에서 할인이와 마주쳤습니다. 할인이는 박도연의 퉁퉁 붓고 충혈된 눈을 보고 놀란 기색이었죠. 아저씨 울었어요? 아니, 눈병이 좀 났나 봐.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요즘 너무 달라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할인이의 염려 섞인 목소리에 박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챙겨주는 아이가 진실을 마주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까요? 괜찮다, 할인아. 신경 쓰지 마렴. 하지만 할인이는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잠이 덜 깬 채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좋은 아침. 시우는 박도연에게 달려와 폭 안겼어요.
박도연은 그런 시우를 품에 안으며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 시우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박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저씨가 슬퍼 보여서. 시우마저 박도연의 달라진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이모는 며칠간 박도연의 기이한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아이들과 눈맞춤도 피하는 모습이 우려스러웠죠. 대표님, 정말 별일 없으신가요? 혹여 아이들 건사하는 게 버거우신 건 아닌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박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이모에게조차 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애들도 대표님이 평소 같지 않다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박도연은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회사든 집이든 그 누구와도 속 시원히 대화를 나눌 수 없었죠. 진실을 홀로 짊어진다는 게 이토록 버거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그 서류들을 보며 번뇌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아이들을 거둘 자격이 될까? 아니면 사실대로 고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나? 허나 그리하면 아이들은 또다시 상처 입을 텐데. 며칠이 더 흐르자 할인이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요. 시우야, 아저씨가 너무 이상해. 우리가 뭐 실수한 거 있을까? 응, 누나. 아저씨 슬퍼 보여. 할인이는 갈등했습니다. 대놓고 여쭤봐야 할까? 보육원에서 2년을 지내며 할인이는 어른들의 기색을 살피는데 도가 탱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도연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으나 박도연은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지난 한 달간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들. 생전 처음 느껴본 가족의 온기. 허나 동시에 본인이 그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라는 죄책감 또한 너무나 컸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박도연은 서재에서 홀로 뇌까렸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묻어두고 살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할인이가 자신을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볼 모습, 시우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모습, 박도연은 점차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도 없었죠. 단 하나 분명한 건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과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을 무렵 최윤희 복지사에게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도연 씨, 법원 심사기일이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이 시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해 주세요. 박도연은 수화기를 든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판사님이 아이들 생각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얘기에 박도연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와 시우를 법정에 데려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애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네.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박도연은 할인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인아, 다음 주에는 법원에 좀 가야겠다. 법원이요? 거긴 왜요? 할인이는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어요. 시우는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정식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필요해. 판사님이 너희들 얘기를 듣고 싶으시대. 그럼 진짜로 우리가 아저씨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할인이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서재에서 법원에 낼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입양 신청서와 재산 증명서, 신체 검사서.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아이들 부모님의 사고 기록도 섞여 있었죠. 이 기록들이 법정에서 드러나면 어쩌지? 박도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할인이가 알게 될까봐 겁이 났죠. 그렇다고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법원에서 꼭 내라고 한 서류였으니까요. 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들을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박도연이 출근한 사이 할인이는 시우랑 집에서 놀고 있었죠. 시우가 찬공이 세게 날아가 서재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평소엔 잘 안 들어가는 곳인데 할인이는 호기심에 발을 들였어요. 시우야, 여기는 안 돼. 아저씨 방이잖아. 할인이가 시우를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할인이 시우 입양 관련 서류라고 쓰여 있었죠. 우리 이름이네. 할인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온갖 서류가 들어 있었죠. 할인이는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기본증명서, 보육원 기록, 그러다 부모님의 사고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할인이는 글자를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을 잃은 그날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고 원인, 맞은편 박도연 39세. 운전 차량에 중앙선 침범. 할인이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박도연, 이건 아저씨 이름이잖아. 할인이는 다시금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할인이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우는 누나가 왜 저러나 싶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죠. 말도 안 돼. 할인이는 중얼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주던 아저씨가 실은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라니. 할인이의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까지. 그래서 우리를 데려온 거였어. 할인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아저씨가 도와줬는지, 왜 입양하려 했는지.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를 정말 아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할인이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우는 깜짝 놀라 누나에게 다가왔죠.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도연이 퇴근한 거였죠. 할인아, 시우야, 아저씨 왔다. 여느 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할인이 귀에는 그 목소리마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할인이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시우 손을 끌고 서재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하지만 할인이의 목소리는 평소 같지 않았어요. 차갑게 날이 선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인이가 조잘조잘 하루 일과를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할인아, 무슨 일 있었니? 오늘따라 말이 없네. 박도연이 물었지만 할인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박도연을 보는 할인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시우는 분위기가 묘하다는 걸 감지했지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시우를 보며 고민에 빠졌죠. 어떡하지? 시우한테 얘기해야 하나? 하지만 시우는 아직 어려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 못할 게 뻔했어요. 그럼 나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건가? 할인이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아저씨를 증오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편으론 아저씨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는 박도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인아, 아침 먹을래? 네. 대답은 퉁명스러웠어요.
평소라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텐데 말이죠. 박도연도 할인이가 변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니 더 불안할 따름이었죠.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걸 눈치챘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계속 박도연을 피해 다녔고 박도연은 갈수록 초조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무슨 일인지 털어놔 줄래?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그 말에 할인이가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고작 그 말 한마디면 다인가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눈가엔 어느새 물기가 그득했습니다. 박도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할인이가 이토록 격분하는 모습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제가 까맣게 모를 줄 아셨어요? 할인이는 서재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를 박도연의 면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박도연은 그 문서를 확인하자마자 낯빛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기어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할인아, 그건 우리 엄마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 아저씨잖아요. 할인이의 절규의 집안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우 또한 놀란 눈으로 누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릴 거두신 거잖아요. 죄책감 덜어내려고. 박도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면 다해요. 그게 끝이냐고요. 할인이는 오열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아저씨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진짜 식구가 된 줄 알았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박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 마주할 일이라 짐작은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우는 영문을 다 알 순 없었지만 누나와 아저씨가 모두 울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인이의 옷깃을 움켜쥐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할인이와 박도연, 두 사람 사이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진실의 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할까요? 한때나마 온기 넘치던 가족의 풍경은 박살이 났고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그날 밤, 할인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곤히 잠든 시우를 내려다보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순 없어. 할인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아저씨가 지극정성이라 해도 부모님을 앗아간 원수와 한 집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허나 시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전후 사정을 모릅니다. 게다가 아저씨를 친아빠처럼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우만이라도 남겨두고 갈까.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시우는 세상에 하나뿐인 피부치였으니까요. 할인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향해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할인이는 시우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우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시우야, 쉿, 우리 나가야 돼. 할인이는 조그만 배낭에 옷가지 몇 벌과 시우의 상비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짐을 많이 꾸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누나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살금살금 누나 뒤를 따랐습니다. 박도연은 서재에서 쪽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 탓에 침실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탓입니다. 할인이는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시우와 함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할인이는 시우의 손을 꽉 움켜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하수 보육원. 그곳만이 유일하게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허나 보육원은 여기서 꽤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지만 수중에 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할인이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시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가? 시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는 거야. 할인이의 목소리 끝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전 8시 박도연은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서재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든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기상했을 시간이라 여겨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인아, 시우야, 일어나야지.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구는 단정히 개켜져 있었으나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시우야. 박도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가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출했다는 사실을요. 안 돼. 박도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최윤희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복지사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부터요? 지금 막 알았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간 것 같습니다. 최 복지사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짐작 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 보육원일 겁니다. 은하수 보육원으로 갔을 거예요. 박도연은 허둥지둥 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박도연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초조함에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제발 무사만 해다오.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째서 진실을 미리 털어놓지 못했을까? 어째서 할인이를 홀로 남겨뒀던 걸까?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 아득하게만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족할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3시간은 걸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복지사였어요. 박도연 씨, 경찰 신고는 마쳤습니다. 헌데 아이들이 어쩌다 갑자기 사라진 거죠? 박도연은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도, 그렇다고 거짓을 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은하수 보육원에 당도한 시각은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차를 세우자마자 보육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원장님, 할인이랑 시우 왔습니까? 김 원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박도연 씨, 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이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온 적 없는데요. 무슨 병고라도 생겼나요? 박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이곳에 있을 거라 믿었는데 혹시 연락이라도 온 건 없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도연은 보육원 인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공원부터 편의점,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발길 닿는 곳은 모조리 확인했죠. 허나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시우야. 박도연이 목청껏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경찰 병력까지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는 오리무중이었죠. 혹여 짐작 가는 다른 장소는 없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박도연은 모른다는 말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 관해 아는 바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 시각 할인이와 시우는 도심 한가운데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으로 향하려 했으나 길을 잃은 모양이었죠. 아침부터 줄곧 걷기만 한 시우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허기까지 졌습니다. 누나, 배고파. 시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이 역시 배가 고팠으나 수중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겨우 사서 시우와 나눠 먹었죠. 시우야, 조금만 더 견뎌. 금방 도착할 테니까. 허나 할인이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은하수 보육원에서 자신들을 다시 받아줄지 불투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도연은 정막이 감도는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경찰과 복지사들이 수색을 지속하고 있다 전해왔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근심 어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식사라도 좀 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고맙습니다. 헌데 입맛이 없네요. 박도연은 할인이와 시우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시우가 아끼던 곰인형, 할인이가 그린 그림들. 내 잘못이야. 박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비극이 자신 탓이라는 자책감뿐이었습니다. 할인이와 시우는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달리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던 탓입니다. 시우는 할인의 품에 파고들어 잠을 청했지만 추위에 연신 몸을 떨었습니다. 할인은 제 외투마저 벗어 시우에게 덮어주고는 맹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아저씨 집은 참 따뜻했는데. 할인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허나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밤새 행인들이 힐끔거리며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개중에는 괜찮냐 묻는 이도 있었으나 할인은 그저 괜찮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편의점 점주가 할인이와 시우를 발견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부모님은? 할인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기엔 너무도 복잡했으니까요. 가만, 실종 신고된 그 아이들 아니니? 점주는 뉴스에서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밤부터 할인이와 시우를 찾는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던 터였습니다. 잠깐만 꼼짝 말고 있어봐. 전화 좀 하고 올게. 1시간 뒤 박도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샘 수색 탓에 눈이 탐하게 들어가 있었죠. 할인은 박도연을 보자마자 몸을 잔뜩 굳혔습니다. 시우는 졸음과 피로에 젖어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시우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했으나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가기 싫어요. 할인이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할인아, 일단 집으로 가자. 시우도 아프고. 싫어요. 아저씨랑 안 갈래요. 할인의 단호한 거부에 박도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경찰과 복지사들까지 당도하며 상황은 꼬여만 갔습니다. 일단은 임시 보호시설로 인계해야겠습니다. 김 복지사가 의견을 냈습니다. 할인이 박도연을 거부하는 마당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그게 낫겠군요. 박도연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인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허나 시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박도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저씨와 헤어져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할인과 박도연, 그리고 시우, 세 사람 모두의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남남이 되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금 화해할 길이 열릴까요? 얽히고 설킨 마음이 탈해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이와 시우는 서울시 아동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였으나 할인의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시우는 줄곧 박도연을 찾으며 보채댔습니다. 어째서 아저씨와 이별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탓이죠. 밤이면 밤마다 시우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낯선 환경, 모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아저씨는? 시우가 물을 때마다 할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시우야, 아저씨는 이제 못 와. 하지만 할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의구심만 들 뿐이었다. 박도연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가사 도우미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사장님, 이러시다 병나세요.
식사라도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내키지 않네요. 박도연은 할인과 시우가 머물던 방문 앞을 수시로 서성였다. 차마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 복지사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닿았다. 아이들은 좀 어떤가요? 할인이는 많이 위축돼 있어요. 시우는 계속 아저씨만 찾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박도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며칠이 흐르자 할인은 혼란에 빠졌다. 분명 그 아저씨를 증오해야 마땅한데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시우가 아플 때 밤을 꼬박 새우며 간호해주던 아저씨.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따뜻하게 다독여주던 아저씨.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 선생님, 나쁜 사람도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나요? 할인이 보육교사에게 넌지시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보육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람이란 참 복잡한 존재란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 시우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다.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어르고 달래봐도 소용없었다. 시우는 오직 박도연만 찾을 뿐이었다. 할인이 시우를 달래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우야, 누나가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시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저씨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시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 듯 했다. 누나, 아저씨한테 가고 싶어. 시우가 열에 들떠 웅얼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인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일주일 뒤 김복지사가 박도연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할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할인은 받기를 주저했으나 끝내 손을 내밀어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자 박도연의 정갈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할인아, 우선 정말 미안하다. 네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저씨가 너희 부모님께 저지른 일, 그건 사실이야.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걸. 처음엔 죄책감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희가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아저씨는 괜찮다. 하지만 시우가 걱정이구나. 많이 아프지 않니?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시우만은 생각해 주렴.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 아저씨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복잡 미묘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까지. 그때 시우가 다가와 할인의 곁에 앉았다. 누나 울어? 할인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답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시우는 편지를 빤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아저씨 편지야? 네가 어떻게 알아? 아저씨 글씨잖아. 나 다 알아. 시우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글은 몰라도 그 익숙한 필체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시우의 열이 더욱 심해졌다. 병원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선생님, 시우가 너무 아파해요. 할인이 다급하게 보육교사를 불렀다. 시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했다. 아저씨, 의사가 진찰했지만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했다. 스트레스성 고열 같군요. 급격한 환경 변화 탓인 듯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할인은 깨달았다. 시우에게는 박도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튿날 할인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김 복지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은하수 보육원으로 가고 싶어요. 갑자기 왜? 여기서 지내면서 새 가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니? 굳이 거길 가야 할 이유라도 있어? 할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김복지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할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틀 뒤 할인과 시우는 은하수 보육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은하수 보육원에 도착한 첫날 저녁, 할인은 원장님과 마주 앉았다. 할인아, 왜 다시 이곳으로 오고 싶어 했니? 원장님, 혹시라도 저희를 찾아오는 분이 계시면 꼭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할인은 대답 대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박도연이 반드시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과연 사흘 후 박도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십니까. 할인이와 시우를 보러 왔습니다. 박도연은 원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새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아, 그분이시군요. 할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저를요? 박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원장이 할인을 불렀다. 할인은 시우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왔다. 서로 마주한 순간 정적만이 감돌았다. 할인아, 나와줘서 고맙다.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편지 읽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다. 할인아, 아저씨가 꼭 할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겠니?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은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아저씨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너희 부모님 일을 변명하진 않으마.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다.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난 너희를 내 진짜 가족이라고 여겼단다. 그때 시우가 박도연에게 다가왔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아저씨였다. 시우는 망설임 없이 박도연의 품에 안겼고 박도연 역시 시우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인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요동쳤다. 누나. 시우가 할인이를 쳐다보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다. 셋이서 함께 앉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할인이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아저씨, 저도 죄송해요. 할인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니에요. 시우 생각을 못했어요. 시우한테는 아저씨가 필요하니까요. 할인이의 말에 박도현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고맙다, 할인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좀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해. 아저씨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 박도연은 매주 은하수 보육원을 찾았다. 할인이와 시우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할인이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온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으나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아저씨, 우리가 진짜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할인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아저씨는 평생 너희 곁을 지키고 싶단다. 시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누나와 아저씨가 모두 함께였기 때문이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이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길은 멀어도 셋 다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따스한 4월의 어느 아침 성북동 대저택에는 활기가 넘쳤다. 시우야, 일어나. 지각하겠어. 할인이가 시우를 깨우는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느덧 10살이 된 할인이는 의젓한 누나 태가 났. 4살배기 시우는 침대에서 뒤뚱대며 몸을 일으켰다. 예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진 모습이었다. 아저씨, 아침이에요. 할인이가 박도연의 방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아빠라는 호칭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았다. 6개월 전 가정법원에서 최종 입양 허가가 떨어졌었다.
박도연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이할인, 이시우에 대한 입양을 최종 승인합니다. 판사의 선언에 할인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시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박도연은 그 순간 왈칵 눈물을 쏟았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다. 법원 복도에서 할인이가 물었었다. 아저씨, 이제 진짜 우리가 식구인가요? 그래,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그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함께지. 아침 식탁에서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어요. 할인이가 말했다. 이제는 학교 생활에도 완벽히 적응한 눈치였다. 뭘 그릴 건데? 우리 가족이요. 할인이의 대답에 박도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1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시우가 옆에서 숟가락으로 계란을 퍼먹으며 끼어들었다. 나도 그려줘. 응. 시우도 그려줄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에요. 박도연 또한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일 중독자로 살지 않았다. 오후 6시가 되면 칼같이 귀가했다.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주말에는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한강공원이나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뒹굴며 영화를 보기도 했다. 대표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회사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티가 나나 보군. 박도연은 진심으로 행복했다.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컸다. 할인이는 이제 구김살 없는 아이가 되었다. 교우 관계도 좋고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가끔은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아저씨, 가끔 꿈에 엄마 아빠가 나와요. 그래, 뭐라고 하시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건 분명 할인이가 행복하게 지내서 기뻐하시는 걸 거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저씨를 향한 애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시우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정원을 쏘다니며 놀고 밥도 잘 먹었다. 가끔 박도연에게 안겨서 아저씨 좋아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박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진짜 아빠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시우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어릴 적 일이라서였다. 그저 아저씨가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라고만 생각했다. 박도연은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여겼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도연이 아이들에게 제안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 가는 거예요? 할인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가보면 알아. 어서 채비하자. 박도연은 미리 챙겨둔 헌화용 꽃과 과일을 트렁크에 실었다. 이내 아이들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추모 공원이었다. 공원 한켠에는 내기의 묘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박도연의 아내 서윤과 딸 지아, 그리고 할인이와 시우의 부모인 강민석 씨와 윤혜주 씨의 묘였다. 여긴 어떤 곳이에요? 할인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찾아와야 할 곳이란다. 박도연은 아이들에게 국화꽃을 건네주며 대답했다. 누가 잠들어 계신데요? 너희 부모님 그리고 아저씨의 가족들이란다. 그제야 할인이는 이곳이 부모님의 묘소임을 깨달았다. 시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누나와 아저씨가 하는 대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을 내려놓았다. 박도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서윤아, 지아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민석 씨, 혜주 씨, 제 과오 때문에. 박도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때 할인이가 다가와 박도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아저씨,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순 없어. 내 죄가. 그래도 우린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분명 안심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을 기점으로 셋은 매달 잊지 않고 묘소를 찾았다. 할인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렸고 박도연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고하듯 읊조렸다. 시우 역시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차 이곳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엄마, 아빠, 안녕. 시우가 고사리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에 할인이와 박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귀가 아는 차 안, 정적을 깨고 할인이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전 이제 우리가 진짜 식구 같아요. 그러니, 네. 처음엔 원망도 했지만 이젠 아니에요. 고맙구나, 할인아.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라고 불러봐도 될까요? 박도연은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아직은 좀 쑥스럽지만 언젠가는 꼭이요. 뒷자리에서 듣고 있던 시우가 불쑥 끼어들었다. 나도 아빠라고 부를래. 그럼, 시우야, 언제든 환영이지. 그날 저녁, 셋은 옹기종기 모여 저녁상을 차렸다. 할인이는 밥을 푸고 시우는 수저를 놓았으며 박도연은 국과 반찬을 데웠다.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아요? 할인이가 해맑게 웃었다.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우린 진짜 가족이란다. 박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엌에서 나오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보기 좋네요. 그날 밤 박도연은 아이들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시우는 박도연의 무릎을 차지하고 앉았고 할인이는 그 곁에 기대어 이야기를 들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할인이가 나직하게 불렀다. 응, 듣고 있어. 고마워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아니란다. 고마운 건 오히려 나야.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고독 속에 갇혀 살았을 거야. 시우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시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사랑한다. 시우야. 그리고 우리 할인이도 사랑해. 몇 달 뒤, 세 사람은 스튜디오를 찾아 가족 사진을 촬영했다. 처음엔 굳어있던 표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풀어졌다. 가족분들이 참 많이 닮으셨네요. 사진사의 말에 할인이와 박도연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이 닮은 진짜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완성된 사진은 거실 벽, 박도연과 서윤, 지아가 함께 찍었던 사진 곁에 나란히 걸렸다. 마치 과거와 현재의 가족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도연은 종종 그 사진들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물었다. 서윤아, 지아야, 내가 다시 웃어도 되는 걸까?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부디 행복해지라고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다. 할인이와 시우에게도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상처투성이었던 새 영혼이 서로를 보듬으며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난 것이다.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곳엔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어떤 시련도 사랑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음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써내려가는 새로운 동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더없이 따스하고 행복하게. 오늘의 가족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과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무척 기다려지거든요. 댁내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